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용익물건까지 정리를 했는데 먼저 그 개별 물건으로 배웠던 게 첫 번째가 점유권이죠. 그 다음 배웠던 게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공부를 진행을 하면 분명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을 텐데 질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공부하다가 분명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은 또 계속 들어도 여러 번 반복해도 잘 안 들리는 구간도 있고, 그 의미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표정 보니까 지나 궁금하지.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어떻게 보냈냐면 원래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돼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공다방 촬영하는 건 아세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34회 시험 대비해서 공다방 촬영하는 건 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동차 합격생 만들려고. 여러분처럼 처음 공부하는 사람 바로 합격하면 생동차가 되는 거죠. 공부 처음 시작했는데 1차고 2차를 한꺼번에 다 되면 생동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차 합격생 만들기 위해서 시간 따로 내 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찍거든요. 근데 요게 해보니까, 제가 1년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게 수업은 아무래도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반면에 그건 사람들이 요 시기에 어떤 게 필요할까, 이걸 회의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주로 이제 댓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의견 들어보고 우리가 테마를 결정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이제 찍을 때 어떤 내용을 찍었냐면 먼저 합격하신 분 한 번 모셔가지고 인터뷰했고, 그다음에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안타깝게 안 되신 분, 34회 때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안타깝게 안 돼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된 분, 1차든 2차든 간에 그런 분들 위해서 일종의 토크쇼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한 거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공다방 이렇게 검색하면 늘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찍은 건 12월 6일에 올라올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나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네. 다른 선생님들은 알 필요 없고요. 이분만 좀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다 좋긴 한데, 무슨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이렇게 뭐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네. 거기 뭐 또 쪽두리도 쓰고 뭐 부채 뭐 물어보살 컨셉을 하느라고 강의 수업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수강생들에게 좀 힘을 주자.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끝까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또 여러분도 좀 좋은 의견 저한테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 이것만 하면 또 괜찮은데, 요즘도 인스타를 하라고 또 난리에 난리. 인스타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가지고 인스타그램 오셔가지고 SIMJEONG 심정욱이거든요. 1 심정욱 1 들어오면 바로 팔로우. 그럼 바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마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주로 이제 댓글 남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제 개인적인 일상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해요. 공인중개사와 관계된 나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마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차근차근 뭐 수업은 수업대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짬 시간 내서 이제 공다방 촬영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이제 34회 때는 진짜 떨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민망하다. 자, 바로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수업했던 건 좀 복습을 먼저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배웠던 게 소유권 내용 배웠었죠. 소유권. 소유권의 뜻이 뭐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일단 이 소유권의 대상은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권리, 그 중에서 물건에 해당되고, 사용, 수익, 처분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라고 해서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이 취득쇼죠. 취득쇼.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취득쇼인데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점유취득쇼죠. 245조 1항. 일단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1년 내내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서 여러분도 암기하는 정도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쇼고요. 일단 점유취득쇼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다만 187조의 예외죠. 상공, 판경, 기타 그중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187조의 예외로서 물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되고. 그다음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런데 취득쇼를 통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대로 뭐하죠? 소급하죠. 그래서 취득쇼 꼭 소급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둡니다. 자, 이건 점유 취득쇼고 등기부 취득쇼도 있죠. 등기부 취득쇼는 일단 등기를 먼저 하고 기다리는 건데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서원이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장기 취득쇼가 있었죠. 동산 장기 취득쇼는 몇 년이죠? 10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동산 단기 취득쇼. 동산 단기 취득 5년이죠.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서원이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결국 세 번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뭐죠? 손으로 꼽으면서 해볼까요? 첫 번째 점유 취득쇼. 두 번째 등기부 취득쇼. 세 번째 동산 장기 취득쇼. 네 번째 동산 단기 취득쇼.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 20년, 10년, 10년, 5년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이 공통이고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죠. 선의 무과실 들어가 있는 두 가지가 등기부 취득쇼하고 동산 단기 취득 이렇게 요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점, 습득, 발견도 배웠죠. 무조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일단 무조물은 소유권이 없는 물건. 그다음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그러면 이 매장물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긴 있는데 현재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무조물은 아예 소유권 자체가 없는 거고 매장물은 소유권 자체는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겁니다. 자, 먼저 무조물 선점부터 좀 읽어봅시다. 이건 조문을 여러 번 읽어서 자주 눈에 익혀두는 정도면 되겠어요. 자, 252조 1항인데요. 읽어봅니다. 무주의 동산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세 번째,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실물 습득, 그 지갑 잃어버린 거 생각나야 됩니다. 자, 먼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은 또 똑같죠. 매장물 발견도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는 공고한 후 몇 년이죠? 1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선점, 습득, 발견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권 취득 시점이 어떻게 되죠? 즉시 6개월, 1년. 이 연결을 좀 잘해 둡시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제도라고 해서 이제 부합, 혼화, 가공 이게 있네요. 먼저 부동산의 부합. 지난번에 제가 이거 설명했죠, 이렇게.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너무 이해를 빨리빨리 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그 이해 못하는 사람이 계속 보이고 제가 너무 세게 때렸더라고요. 오열해가지고 동영상을 봤더니 아주 시뻘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쉬는 시간에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오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부동산의 부합인데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합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주된 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의 부합이니까. 부동산의 소유자. 자, 그래서 원칙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256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서.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면 누구 소유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간의 부합이죠. 동사랑과 동사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얘는 소유권 귀속 관계가 첫 번째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다음 혼화, 이건 쌀하고 쌀이 섞였다. 기름하고 기름이 섞였다. 술과 술이 섞였다. 이렇게 동사가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걸 혼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게 동사랑 동사에 섞여서 구별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붙어서 떼낼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간의 부합 규정이 혼화도 적용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원 재료에서 물건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가공이죠. 원래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 됐다는 겁니다. 반드시 현저히 다액이 돼줘야 됩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다? 가공자의 소유. 그리고 지상권 제도도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지상권 제도가 이거 뭐예요? 좀 누가 지상권이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소유사용, 소유사용. 즉,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땅 빌려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직접 빌려서 쓰는 제도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직접 빌려서 쓰는 제도,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뭐라고 말하죠? 지상물. 한번 읽어봅시다. 지상권의 뜻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다만 요 지루를 지급하는 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대신 현실적으로 지루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상권에는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정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정성이 없다는 게 이게 그 내용, 부정성이 없다는 거의 내용.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상물이 멸시를 하더라도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걸 두고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또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 땅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간이죠?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일대 어떤 게 30년짜리예요? 견고 수목.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죠? 30년. 그다음 건물 이외에 공작물은 몇 년이죠? 5년.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15년. 견고 수목은 30년,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15년.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연구문화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르면 판례에 따라 연구문화의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소멸통고 제도가 지상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세권 공부할 때 소멸통고 제도 배웠잖아요. 소멸통고는 어느 때 나오는 제도인 거예요, 얘가. 뭘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때 어떻게 되죠? 최단 존속 기간을 하죠.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간짜리 주죠.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처분, 이거 중요했었죠. 지상권자가 많은 돈을 집어넣은 거면 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일단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상권 뭐 할 수 있죠? 양도. 두 번째, 임대. 그 다음 담보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그 다음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맺으면 그런 특약은 효력이 뭐가 될까요? 무효. 그러면 금지하는 특약을 맺어도 지상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지하는 특약을 맺으면 지상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 특약을 맺어도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니까 금지하는 특약을 맺어도 무효니까 계속 처분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길 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지역권은 이제 맹지 윤특해 주는 제도라고 그랬죠.
읽어봅시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자, 요 그림 생각나야 됩니다. 갑이 X 토지 가지고 있고 을은 Y 토지 가지고 있어요. X 토지가 여기까지는 통로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나가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로로 나가려면 X 토지는 반드시 Y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역권. 그러면 갑하고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예통기라면 갑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건 맞지만 요 갑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X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서비스를 받는 자 지역권이라 이름 붙인 겁니다. 다시 자기 토지의 무엇을 위하여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즉 자기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땅을 쓰는 게 이게 지역권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X 토지는 서비스를 받는 토지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돼요? 일필의 토지. 그다음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일부여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역지와 승역지를 서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할 필요 없어요. 인접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전세권 제도 갑시다. 전세권 제도는 뜻이 뭐죠? 뭘 지급하고 일단 여기 먼저 나와야 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권 다 중요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1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되는 이를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인데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이게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고 몇 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10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소멸통고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의 경과가 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4번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약정갱신. 그냥 이게 합의란 말이 나오지 않아도 이게 약정갱신을 말하는 거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갱신이라고요? 약정갱신. 대신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추가하지 못한다. 10년 추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게 법정갱신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즉 요거 앞에가 중요합니다. 토지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 제도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 전세권과 무슨 조건이죠? 동일한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대신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었을 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의 처분인데 전세권의 처분 방법은 총 4가지죠. 먼저 이렇게 4가지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제공 할 수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 설정 행위로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게 차이점인 겁니다. 지상권은 처분을 금지할 수 없고 전세권은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개별 물건 의의를 좀 한번 해봅시다. 점유권의 뜻이 뭐예요? 점유권의 뜻. 제가 해보니까 저만 계속 복습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소유권의 뜻 뭐죠? 소유권, 지상권, 그다음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천천히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 개별 물건을 한 장에다 딱 외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장에다 만들어주면? 개별 물건을 딱 이렇게 외울 수 있게?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미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교환에다가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왔거든요. 잘 외울 수 있도록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쉬는 시간에 저당권까지 끝나면 교환을 받아들 관심이 없구나. 저당권제도 끝나면 개별 물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장에 제가 모아뒀거든요. 그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제도를 할 거냐면 사실 이게 처음 기초 과정에 뭐 이렇게 되게 잘한다는 건 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기초 과정은 계속 본 수업 했던 것만큼 차근차근 반복을 해주는 이유가 일단 뭐 좀 익숙해야 뭐 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생소한 내용들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땐 한 4개월 정도는 지나야 돼요. 그 정도 돼야 이게 좀 익숙해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으니까 지금 어쨌든 본 수업 한 번,
그다음에 동영상 한 번, 그리고 교환 시간 내서 꾸준하게 많이 읽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유치권 제도를 보도록 하겠어요. 유치권 제도. 여러분 책으로 241페이지 봅시다. 241페이지. 자, 여러분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 유치권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쓰고 시작할까요? 시계 사례. 이렇게 유치권 나오면 제일 먼저 시계 사례가 떠올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동산의 부업할 때 어떤 사례 배웠었죠? 나무 사례. 이런 것처럼 요 유치권 나오면 어떤 사례가 떠올라야 돼요? 시계 사례. 자, 그럼 일단 설명을 좀 하고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시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계 소유자. 시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시계가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을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을은 시계 수리업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장난 시계를 시계 수리업자 을에게 시계를 고쳐달라고 맡긴 겁니다. 이런 것도 계약이죠. 이런 건 무슨 계약일까요? 전형 계약 중에 15가지 중에 어떤 계약일까요? 이게 도급 계약입니다. 도급 계약. 도급 계약. 무슨 소리지? 땡이 왜 나온 거야? 에? 문자 왔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 요즘에 그 수업 중에 전화 찬스 쓰는 사람도 많고요. 인터넷 찬스도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로 이제. 자, 그럼 다시 올려봅시다. 이렇게 시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을 그걸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을 도급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무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단순히 사무를 처리한 데 그치지 않고 일을 완성하는 데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도급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급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일을 시킨 사람이니까 얘는 이름 뭐죠? 도급인. 을은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로 표현할까요? 수급인.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도급 받은 걸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도급을 또 준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하도급. 하도급. 우리 일상생활에 하도급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수급 받은 사람이 다시 또 공사 같은 걸 또 다른 사람이 또 맡긴 겁니다. 그럼 공사 또 맡긴 사람 뭐가 될까요? 하도급인. 또 공사를 맡게 된 사람은 하수급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보니까 도급보다는 하도급을 훨씬 더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일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도급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을은 요 시계를 이제 수리했어요. 수리해서 부품을 이제 교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수리대금조로 5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이제 이름 붙여줍시다. 그러면 이 수리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뭘까요? 갑은 수리대금 5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름 뭐죠? 채무자.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당사자 이름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지금 시계를 고쳐주고 수리대금 5만 원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수리대금 왜 생긴 거예요? 시계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 나서 시계를 고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 요 유치권에서 얘가 핵심입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라는 뜻인 겁니다.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이 채권하고 시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시계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시계를 계속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유치인데 유치는 뜻이 뭘까요? 유치. 이게 유 더하기 치입니다. 유 더하기 치. 먼저 유라는 건 점유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머무를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대금 5만 원도 갚지 않고 시계 반환 청구를 하면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을은 시계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술 먹고 꼬장 부렸어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죠? 유치장 가죠. 유치장.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치장에서 이 사람 가두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뭐 한 거죠? 점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계속 안내 보내는 거죠. 인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유치의 뜻인 겁니다. 그럼 좀 이야기 편하죠. 그래서 다시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 있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와 같은 경우에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동산.
자, 그러면 일단 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유치권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좋냐면 지금 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으로부터 시계 수리 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시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돈 받을 때까지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치권에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죠. 그러면 요 제가 띄워놨는데 그러면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치권이 있으니까 수리대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게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를 뒤집어 말하면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름이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는 겁니다. 담보가 되고 있다.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는 겁니다. 즉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담보가 되고 있다는 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채권을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대신 교환에 대해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 자, 여기는 쓰면서 좀 가야 되겠어요. 이제 어디 오냐면 교환 오늘 받은 교환 1페이지 밑에 가실까요? 자, 거기 피담보 채권하고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에다 한번 써봅시다. 먼저 이 피담보 채권에다가 이건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중에서 뭐가 주된 권리일까요? 피담보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에다 이거 씁시다. 이거 주된 권리. 자,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 그다음 유치권에다 씁시다. 유치권은 이건 종된 권리. 이걸 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그 책에 보면 그냥 유치권만 이렇게 나오고 제목이 유치권만 나오고 그 안에 위에 뭐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치권 공부를 할 때 얘가 종된 권리니까 그 앞에 항상 뭐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요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라고요?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유치권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계는 이제 당연히 동산.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동산은 또 뭐 쉽게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생각하기 쉬운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 어때요? 이건 어떤 사례 생각하면 되냐면 건물 사례, 건물 공사 사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 이 사람이 건물주예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이 공사를 이제 을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한번 더 해봅시다. 건물 공사를 을에게 맡기는 건 무슨 계약이죠? 도급 계약. 그럼 공사 맡긴 갑의 이름 뭘까요? 도급인. 그다음 공사를 맡은 을의 이름이 수급인. 그 다음에 요 공사를 해준 겁니다. 그럼 공사대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요 공사대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채무자.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 그럼 지금 건물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대금 채권이 생긴 겁니다. 즉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건물 공사를 하느라고 공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을이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요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 상품권 사례. 예를 들어서 갑이 상품권 만장 만원짜리 만장 가지고 있다고 칠까요? 상품권 만원짜리 만장 가지고 있으면 시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1억. 그러면 요 상품권 만장을 을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물건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임치계약. 오, 잘 기억하시네요. 임치계약. 그러면 물건 맡긴 갑의 이름 뭘까요? 물건 맡긴 사람은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을은 수치인이 되는 거예요. 수치인. 그러면 이때 요 보관료가 5만 원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관료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5만 원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채무자,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권을 보관하느라고 보관료 채권이 생긴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갑시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이 상품권을 보관하느라고 보관료 채권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보관료 반환받을 때까지 상품권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상품권과 같은 얘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얘는 유가증권이라 그럽니다. 유가증권. 그러면 이 상품권 10,000원 이렇게 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정한 가치가 종이딱지 안에 화채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10,000원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종이딱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은 거 세 개를 지금 해봤죠. 차근차근 당사자 이름 붙여보고 그 다음에 지금 세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다 요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게 유치권 제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아무 물건에 내가 유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나의 채권하고 물건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치권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241페이지로 올까요? 241페이지로 와서 320조 조문인데요. 먼저 241페이지 320조 1항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찾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걸 이제 그 32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좀 추려서 의의를 만든 겁니다. 이거 제가 알려드린 것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권의 뜻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인의 읽어봅시다. 시작. 타인의 다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일단 타인이라고 되어 있죠. 타인. 그러면 이거 반드시 타인 소유 물건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계, 건물 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갑에게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고 이제 타인 소유 물건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그러니까 관하여 생긴에다 쓸까요? 관하여 생긴 이게 결련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하여 생긴에다가 결련성. 유치권 파트에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 찾아봐라. 그 다음 인정되지 않는 거 찾아라. 이게 유치권에서 늘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이 뭐에 있어야 돼요? 변제기. 그러니까 변제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제기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한다, 채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변제기, 이행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그 다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중요한데요. 두 번째. 그러면 지난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부할 때 얘네들은 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죠.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물건인 거예요.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물건. 여기 잘 보시면 여기는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두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두 사람이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금 여기 문제가 지상권 할 때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썼었죠. 지역권도 지역권 설정 계약을 썼었고 그 다음 전세권도 전세권 설정 계약을 썼는데 여기는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유치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걸까요? 법률 규정. 지금 여기는 둘이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 법정이라는 단어 잘 동그라미 합니다. 다시 유치권은 무슨 담보 물건이라고요? 법정 담보 물건.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담보 물건이라는 겁니다. 대신 이 뒤에도 중요합니다. 그럼 유치권 규정은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얘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이렇게 하나 써놓을까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물권법은 지난번에 봤듯이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규정 반드시 지키라.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물권법의 규정은 물권 법정주의로 인해서 대부분 강행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 유치권은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얼마든지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사례 가지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세탁물 사례 가지고 하면 돼요. 세탁물 사례. 우리 실제 생활에 유치권이 많은 경우가 이게 세탁소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탁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탁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탁소 주인한테 세탁물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나의 세탁물에 세탁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한테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세탁물을 세탁하느라고 세탁비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 받을 때까지 세탁물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물건을 맡기면서 세탁물을 맡기면서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집에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탁소 주인이 우리 집에 갖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세탁비를 주지 않으면 세탁물을 계속 뭐 할 수 있는 상태죠? 유치할 수 있는 상태인데 내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세탁물 우리 집에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이 갖다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신하고 나 사이는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특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이렇게 당사자가 임의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특약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합니다.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시 첫 번째, 유치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인데 이건 유치권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서 임의 규정이라서 얼마든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가봅시다. 유치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슨 사례라고요? 시계 사례. 그 시험도 시계 사례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나 뭐 시계를 건물로 바꾸거나 이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사례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사례 그대로니까 요 시계 사례를 기반으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고가 을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유치권이 있으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훨씬 수월하니까. 자,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잘 기억합시다. 넘어가시면 교환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누구의 물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되고,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리해서 외워둘 수 있겠어요? 이게 왜냐면 그 유치권도 판례가 꽤 많아요. 우리 실제 생활에 유치권에 관한 판례가 많고 분쟁이 많으니까 당연히 뭐 재판 가는 수가 많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내려지고 대부분에서 유치권에 관한 판례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판례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판례 다 외울 수는 없고 이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성립요건을 대입해서 아 이건 유치권이 된다. 얘는 이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요건 5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외워봅시다. 자,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그럼 제가 하나 이 지금 성립 요건을 정리해서 잘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공부를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게 느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꼭 맞추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 잘 기억을 하면 이게 문제가 쉽게 풀리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건물 하나 을에게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건물 지어줄래? 라고 부탁하는 계약. 이거 아까 봤듯이 무슨 계약이죠? 도급계약. 도급계약. 그럼 갑의 이름 뭐예요? 이 사람은 도급인. 을은 공사를 맡아서 건물 지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죠? 수급인. 자, 그다음에 이 건물을 이제 건물을 도급계약을 맺을 때 보통 그 완성된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귀속 관계에서 별도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갑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하자. 그다음 일단 을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하고 매매 대금 받으면서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보통 이렇게 특약 맺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귀속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 별도로 특약을 맺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을이 이제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 수급인이 자기가 재료를 들여서 수급인의 노력으로 건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총 공사 대금이 1억 원 나왔다 칠까요? 공사 대금 1억 원. 여기까지 이해했죠? 갑이 을에게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완성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 그래서 을이 자기가 재료를 들여서 노력을 가해서 건물을 만들어냈고 공사대금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1억.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대금 1억 원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가 공사대금 1억 원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갑이 건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게 도급계약이다. 근데 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 그러니까 을이 재료 가지고 이제 을이 건물 만든 거예요. 그럼 총 공사대금 얼마 나왔어요? 1억. 그러면 도급계약에 기해서 이제 공사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갑이 돈을 주면 좋은데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럼 을은 그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유치권이 되는지 하려면 이게 성립 요건을 잘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 요건이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타인의 물건. 그러면 이게 을이란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이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갑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이 을이 만든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까 요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특별히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 그런데 요거 제가 이거 별표를 해놨죠. 누가? 수급이니 을이 재료를 들여서 을이 건물을 다 지은 거예요. 그럼 건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소유 건물이에요. 자기 소유 건물.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누구 소유 물건이어야 돼? 타인. 타인 소유 물건이 있다. 이건 누구 소유니까? 자기 소유 건물이라서 이때는 을이 유치권 행사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권 성립을 물어보면 이게 다 상식대로 찍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틀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면 지금은 틀려도 되는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유치권에 관한 판례가 나오면 항상 이 성립요건 5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대입해서 해야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유치권 기본 과정 때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이 뭐죠?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되고 그러면 불법 점유 이런 것도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련성. 잘 보셔야 될 건 이 채권하고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아까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유치권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얘가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자, 갑 건물 가지고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임대인, 을의 이름은 임차인. 자, 요 임차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 외벽에 금이 갔어요. 금 수선하는데 5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라고 말하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은 뭐죠? 이거 필요비.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하느라고 10만 원 돈 들어간 겁니다. 그럼 보일러 새 보일러로 완전 갈아 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쓰기 좋아진 거죠. 그러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은 뭐라고 그래요? 유익비. 자,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이렇게 필요비를 드리고 유익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종료. 자, 그럼 첫 번째 요 임차인은 먼저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자는 안 되죠. 근데 임차인은 이 사람은 물권자다, 채권자. 그래서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건물에 금이 갔으니까 이거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이에 응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이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돼요? 여기는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필요비를 드렸으니까 임대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총 비용이 얼마죠? 15만 원이죠. 그럼 밑에 요 을은 1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총 비용 15만 원인데 15만 원 반환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유치권을 행사해서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이제 막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성립 요건 가지고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고 안 되고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또 되고 다음 주는 또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을이 이 건물에 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아까 봤던 5가지 요건 갖춰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그럼 이게 유치권을 성립하려면 이게 누구 소유죠? 타인 소유니까 갑 소유 맞죠?
첫 번째 요건 통과됐죠? 타인의 소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 통과. 두 번째 요건은 뭐예요?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되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들였다면 불법 점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임대차 기간 중에 필요비를 들이고 유익비를 들인 거니까 이 점유는 당연히 무슨 점이죠? 적법한 점유.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 한 거니까 당연히 무슨 점이다? 적법한 점유. 두 번째 요건 통과. 세 번째, 유채권을 성립하려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란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건물 외벽에 금이 가서 금 수선했다는 겁니다. 건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를 교체한 거야. 결국 건물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겁니다. 건물 때문에 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다? 결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필요비와 유익비는 요 결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채권의 변제가 도래해야 돼요. 채권의 변제가 도래. 그러면 먼저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언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즉시. 필요비는 즉시. 그러니까 필요비를 들인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언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임대차 종료 시. 그러면 여기는 임대차가 종료에 따르으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결국 채권에 뭐가 도래한 거죠?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에 뭐가 없을 것? 특약이 없을 것.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런 비용 상환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특약 맺은 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됐으니까 결국 우리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해두면 성립 요건에 관한 걸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사례 대입하면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치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 유치권에 관한 판례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이 성립 요건을 잘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꼽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그래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불법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3번이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란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저당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